최근 정치권 흐름을 각 당을 대표하시는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홍철호입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주홍 국민의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수사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검찰은 대선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면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큰 관심일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기 대선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검찰은 그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말고 원칙대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제 검찰이 당연히 아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안의 중대성이 너무 심각한 것이죠. 그리고 뇌물을 공유한 죄로 특검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이재용 부회장이 실제로 구속된 상태라고 한다면 뇌물 수뢰자가 구속이 안 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검찰 역사상 법률 역사상 없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아마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하여간 증거대로 나오는 어떤 범죄대로 원칙대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또 법원도 마치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제 예측인데 이제 검찰이 어쨌든 기소를 하게 되면 한 20일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빨리 한 20일 걸릴 거고요. 대선까지는 50일이 안 남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구속이 된 상태든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든 법원에서 재판을 선거 전에 시작하기는 좀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재판 기일을 잡는 그런 정도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고 20일 후에 기소가 되고 그 다음에 한 20여일 남는데 그 사이에는 아마 실질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지 말고 검찰에서 좀 수사를 잘 진행해 달라라는 내용을 해주셨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저희는 저희 당 소속의 전 대통령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공식적인 논평도 자제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인 입장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면 될 일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검찰이 그동안의 행태와 관련해서 이번이 검찰이 바로 설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좀 가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하거나 또 미래 권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눈치를 살피면서 그런 방향의 미래 권력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기획 수사를 해서도 안 될 것이다라는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국민들이나 정치권이나 다 우리가 법치주의라고 하는 원칙을 확인하는 게 이번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법치주의 속에서는 이런 거죠. 검찰이 기소를 해도 그 공소장은 말 그대로 공소장일 뿐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쭉 적용되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물론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최순실에 의해서 권한이 남용되고 대의민주주의가 이렇게 침해된 이런 부분 때문에 헌재에서 결정 내린 부분은 수용합니다. 그러나 뇌물죄 이런 부분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재판 결과 가봐야 되는 문제니까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거는 검찰의 수사도 그렇고 법원의 어떤 판결 과정도 철저하게 사법적인 부분에 사법부에 맡겨놔야 될 그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즉 검찰은 미래 권력의 눈치를 좀 보지 말아달라는 거 한 가지와 함께 법원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좀 지켜지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그렇다면 이제 황주홍 의원의 얘기도 듣겠습니다. 네. 이번 박근혜 대통령 수사 이건 두 단계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 단계와 재판 단계로 나눠보겠는데, 검찰 단계에서 이제 기소 당연히 될 거고, 이건 저는 조기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있긴 있겠지만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 결과는 기소 단계, 검찰 단계보다는 영향을 더 미치겠지만 그것 역시 저는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월에 국회에서 탄핵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또 탄핵 심판을 최종적으로 받고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이미 각 당의 지지율이라든가 대선 후보들에게 다 스며들어서 반영이 충분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정치적으로는 큰 파장과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그 제한적인 민간인 신분에 있다는 거, 이런 뜻입니다. 검찰은 그러니까 큰 영향도 없을 뿐더러 또 미쳐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좌고 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시고, 네. 또 더구나 이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헌법에 현행 대통령일 때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그것이 아닐 때는 이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정신, 또 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신속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에 맞게 네.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철호 의원님. 뭐 세 분이 다 지금 말씀하시기가 아주 어려운 지금 말씀들 하시는 거고 저도 뭐 맥을 같이 하는데요. 김수남 검찰의 고민이 거기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 문제를 수사 조사하는 선을 이거는 완벽하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대선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만약에 불구속을 한다 하면 국민들, 특히 이제 야권 후보에게 유리하게 아마 작용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구속을 뭐 내일 모레 당장 하지 않겠지만 구속을 하게 되는 걸 전제로 해보면 그때는 아마 여권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건 너무한다 하는 측면에서 집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김순환 검찰이 이 문제는 단순하게 형사 문제를 다루는 선을 넘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여론의 눈치를 본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이 조사 결과와 함께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도 분명히 면밀하게 보고, 네. 그리고 구속 여부는 한 번 더, 두 번 더 생각한 다음에 결론을 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예. 싶은데, 구속 여부에 따라서 또는 불구속에 따라서 누구 하나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대통령이 네. 구속될 경우 보수층이 집결할 것이다, 역풍이 불 것이다는 한 가지 시선만 있어요. 이제 또 다른 시선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마 구속을 안 시켰을 때도 네. 광장에 나갔던 그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개탄하는 그런 또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풍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역풍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황교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역풍도 없이 이미 그것은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대통령은 잊혀진 것이다. 왜냐하면 탄핵되기 전에 이미 9.5년 지지율이 5%에 불과했고, 또 탄핵으로서 이미 자연히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정치적 여파라고 하는 것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고 누구도 확실하게 예언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런 것 저런 것을 고려하지 말고 원칙대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고요.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어떠한 태도로 나올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은 여론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삼성동 자택으로 귀환할 때 일종의 또 기환식 같은 것을 했었죠. 이제 검찰에 출두할 때 일종의 출정식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역풍이 있을 수도 있고 동정 여론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측이 있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이 사건이 터졌을 때 1차 담화문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주변 관리를 잘못했다 하는 그 포인트하고 귀환식 할 때 모든 것은 내가 안고 가겠다, 언젠간 진실이 밝혀지겠다,
그 어떤 두 가지 선에서 어떤 조합을 택할 것이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검찰과는 타협을 하면서 또 자기의 어떤 무죄 주장을 갖다 일관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런 것도 이제 국민 여론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쨌거나 검찰은 일관되게 원칙대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홍철호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 그 부분은 드렸고요. 네. 이제 공소장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현재 판결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측에서는 이게 각하가 됐어야 될 성질이다. 오히려 국회에서 너무 조급하게 완성되지 않은 결론을 내려서 탄핵 소추를 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왔는데 이제 이 선상에서 보면 이 문제도 예컨대 결론은 법원에서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 단계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뭐 차고 넘친다 증거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예컨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만 본다면은 그렇다면 뭐 조사 받을 필요도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마지막 특히나 형사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하셔야 될 입증해야 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조금 그 공소장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될 테니까 그거를 보고 결론을 내려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태극기 그러니까 반 촛불 집회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하는 모임에 틀림없이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만약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에 따라서 공은 만만치 않을 수 있겠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에서 이제 구속 수사를 하느냐 불구속 하느냐 하는 이 부분과 네. 아까 우리 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박 전 대통령께서 검찰에 출두하는 전후에 어떠한 대국민 메시지 또 어떤 뭐 태도 이런 것들 국민들께 보여드리냐 하는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글쎄요, 뭐 참 예측하기 조심스러운데 박 전 대통령께서 최소한 총론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참 송구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말씀은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어쩌면 그냥 아무 말씀 없이 그냥 검찰에 출두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희도 참 어떻게 짐작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는 여기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정치권에서 구속 수사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논평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뭐 수사 방법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빨리 하라. 뭐 이런 것 자체를 좀 우리 자제하자. 예? 그래서 이제 대선 전국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도 그다음에 이 수사 탄핵은 이미 결론이 나서 역사로 들어간 거고 수사는 사법기관에 맡겨두고 국민들께 미래 비전을 얘기하고 통합을 얘기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이미 대선 선거 국면인데 수사 방법까지 어떻게 하라 라고 정치권에 자꾸 관여하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제대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이런 문제가 아닌 정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긴 해야 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최종 판단 내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제 기소는 확실한 것이지만 구속 수사냐 불구속 수사냐 이게 참 어려운 판단일 텐데 국민의 정서는 당연히 구속 수사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또 박 전 대통령의 태도, 대응 이런 데 상당히 좌우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 들어가면서 했던 얘기 진실은 밝혀지고 만다 뭐 약간의 불복에 가까운 그런 발언 같은 얘기를 검찰 수사 받으러 가는 당일 그렇게 한다면 네. 여론이 상당히 악화가 될 겁니다. 근데 정용기 의원님 말씀처럼 뭐 죄송하다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 정도 선의 언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근데 아마 현실적으로 그냥 제 추측한데 삼성동 그때를 생각한다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삼성동 수준에서 그 발언을 되풀이하거나 네. 이 정도일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걱정이 됩니다. 예, 과거에 보면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아주 짧게 뭐 면목이 없다, 송구하다 이 얘기는 하고 이제 들어가신 적이 있긴 있는데 홍철호 의원님께서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박 전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이제 씨름 쪽 분들 얘기를 언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그거랑 이거랑 이렇게 연관져서 보니까 이 천하장사 씨름대회 할 때 마지막 그 결승전에서 마지막 판 가잖아요. 그러면은 감독이 이 친구가 이제 들배지기를 잘하는 선수면 상대가 다 알고 있으니까 들배지기는 하지 말아라. 밧다리 해라. 이렇게 가르쳐서 작전을 놓아서 눈답니다, 안으로. 그러면 그렇게 안 한답니다. 어떻게 하느냐? 늘 하던 대로 자기가 제일 잘하는 들배지기를 구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성격상 아무리 주변에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도 하던 대로 할 것이다. 결론은 제가 볼 때는 묵묵부답하시거나, 왜냐하면 그분은 아마 자기 암시가 상당히 지금 돼 있는 상태거든요. 나는 무죄다. 내가 돈 받은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그렇게 가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 말씀 하신다 하면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 말씀을 하시지 죄송하다,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전 안 하실 거다 이렇게 감히 예측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 네. 이 영어 속담에 character is his own destiny라는 말 참 많이 씁니다. 성격은 그 자신의 운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에는 매를 번다는 거 있잖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쭉 지켜보면서 참 매를 버는 분 같다. 본인의 그 어떤 기질, 성품, 성격이 저렇게 합리적인 이성적인 대처와 국민들의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걸 가로막고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도 느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출두하면 이제 조사를 받게 되고, 그 앞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또 그날 많은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대해서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는 개헌 연대 복잡한 셈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당을 대표하는 네 분과 함께 계속해서 열띤 토론을 이어갈 텐데, 먼저 주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개헌을 지지하고 있는 세 당이 개헌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헌 찬성파와 반대파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 먼저 발언 확인하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반대로는 한마디로 권력 독점욕에서 나오는 정략적 사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킬 때도 새누리당의 동참이 필요했듯이 개헌 역시 아무리 미워도 자유한국당의 동참 없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적폐청산은 개헌입니다. 수차 시도됐던 개헌은 대통령이 된 사람이나 될 사람의 권력욕이나 탐욕 때문에 무산되고 저지되었습니다. 지금 정치권 일각의 그런 개헌 논의들은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앞서도 들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3대1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민병두 의원께는 가장 마지막에 네. 발언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정영기 의원부터 이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당의 입장을 정해진 거죠? 그럼요. 여러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이제 연합뉴스 TV에서 적폐청산 대 뭐 정치적 셈법 이렇게 주제를 잡으셨으니까 이걸 말씀드리자면, 적폐청산을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게 더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데, 앞서도 있었지만 적폐 중에 적폐, 그리고 적폐를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이 방법이 바로 개헌이다라고 보는 거죠. 적폐의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나왔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특히 친문그룹이 적폐청산의 주체로서 적폐청산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그 안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어떤 친문 패권 정치, 패거리 정치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집권을 하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많습니다. 또 과거에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도 네. 그런 행태를 보였고 비리건으로 대통령이 불행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야당이 되고 나서도 어떤 식으로 행태를 했는가. 당 운영 면에서는 그런 패거리 정치를 했고 야당으로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법안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 노동개혁을 하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이런 행태를 보여온 거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국면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아주 낮았던 거 아닙니까? 이 탄핵의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해서 갑자기 본인들이 정의와 선의 어떤 화신인 것처럼 청산을 얘기하고 또 인류와 이 다이아 구도에서 어떻게 그런 적폐 청산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적폐 청산의 방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촛불의 힘을 믿는다고? 촛불의 힘을 운운하는데 그러면 법치주의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 적폐 청산은 정말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게 정말 적폐 청산입니다. 근데 촛불의 힘으로 적폐 청산을 하겠다는 이 발상부터가 아주 위험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폐 청산을 위한 제도 개혁, 개헌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책임 문제. 저희가 정말로 이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책임 느끼면 후보 내지 마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거는 그 근본 원인인 이 헌법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차원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황정호 의원님. 네. 전 정권 교체보다 개헌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는 5년마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개헌은 골든 타임, 적기를 놓치면 어쩌면 10년, 20년, 30년 동안에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개헌을, 헌법을 바꿔야 하느냐? 우리나라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으로 바뀌는 그런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 미국은 국회가 예산권과 입법권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예산권과 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권, 우리가 국회를 입법부라고 그러지만 입법권도 정부하고 우리가 나눠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삼권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삼권 분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몰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검찰권, 경찰권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대통령이 귀속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감사원 기능도 그렇습니다. 국정원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정치 문화가 수평적이지 못하고 수직적입니다. 그러니까 준봉적이고 굴종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줄서기 문화, 아부하는 문화입니다. 제도 자체가 제왕적인 데다가 모두가 줄서기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바로 헌법을 능가하는 그런 위력을 갖기 때문에 최순실에 의해서 박근혜에 의해서 국정농단이 일어났던 겁니다. 또 이게 박근혜만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고로 가장 엉터리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전에 역대 대통령들이 5년 전, 10년, 10년 소급해 올라와 보면은 멀쩡하게 국민의 박수를 받으면서 퇴임한 대통령이 누가 있었습니까? 또 재임 중에 얼마나 많은 파란과 곡절이 많았었습니까? 이거는 대통령 개인들의 자질과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제도의 문제라는 것. 우리는 흔히 말할 때 청와대 터가 나쁘다고 그러는데 터가 나쁘다는 뜻은 제도가 나쁘다는 뜻은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개헌을 해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공약은. 근데 아무도 안 지켰고 못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제 민병두 의원이 옆에 계시지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그리고 정말 본인은 선한 의지로 개헌을 꼭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아마도 어려울 겁니다. 왜냐? 1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1년 동안에 해야 할 산적한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안보의 위기 있죠, 정치 위기 있죠, 경제 위기 있죠,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면은 주위에서 못하게 할 거고 국민 여론을 그렇고 어떠해서 언론조차도 개헌은 잠시 뒤로 미뤄라 하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본인이 누리고 있는 이것을 스스로 자기 임기 중에 할 일은 거의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개헌을 못한다면 어쩌면 또다시 개헌 물 건너갈 것이고 그러면은 아무리 유능한 대통령이 나와도 본인은 잘하고 싶겠지만 5년 뒤에 우리는 또다시 비극과 불행을 되풀이해서 반복하는
그래서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을 겪고 국민들은 좌절에 빠지고 나라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선진국을 지지를 못하고 이런 일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저는 정권 교체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높은 가치가 개헌이다. 헌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철호 의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제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캠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될 가능성을 보고 가시는 거라고 보이는데 오죽하면 그 토론회에서 경선 토론회에서 지금 당 조직보다 문재인 후보 캠프 조직이 더 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미 벌써 대통령 되기도 전에 몇 분의 영입 인사들이 문제 있는 발언들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뭐 사퇴를 하고 물러나고 이런 이제 과정을 벌써 겪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운영하는 사람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거다, 대통령제는. 그래서 해야 할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이제 3당은 아마 해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하고 싶다. 이번에 대선 전에 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고 유일한 이제 한 분 후보께서는 해야 하는 거까지는 과거에 같이 공감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고 싶지는 않다. 내가 대신 이번 대선 끝난 다음에 하마 지금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것은 이제 시기적으로 우리가 뭐 믿어드리면 될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분이 꼭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 황 의원님 말씀대로 이건 골든 타임이라고 우리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는 프로가 하는 거지 국민 여론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 여론은 프로가 한 것을 추인받는 과정이지.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문제를 모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고리로 해서 뭉치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차원에서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우 의원님께서 오래 반론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당론은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때 하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 당의 모든 후보들한테 공고한다. 이것이 전체 의원총회에서 합의된 안입니다. 우선 그 점을 확인해 드리고 첫째 개헌은 국민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개헌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도 지금 3당에서 합의한 개헌 내용을 대부분 몰라요. 국민들은 아예 몰라요. 도대체 기본권은 무슨 합의가 됐는지, 내각제로 간다면 어떤 내각제인 건지, 그 다음에 이것은 반드시 선거구제랑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내각제하고 소선거구제가 같이 가기 때문에 제왕적 내각총리제가 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다수당이 지배하는 것이죠. 다른 유럽 같은 경우는 다당제의 선거구제를 같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선거구제와 국회법이 한 세트인데 이 한 세트 3종 개혁을 함께 가지 않고 어느 하나만 가갖고는 완벽한 개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 더더군다나 국민들한테 이해가 안 돼 있다는 점. 국회의원들이 제왕적 대통령제 하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뿐만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보완하는 여러 가지 어떤 권력기관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어디다 둘 것인지,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할 것인지, 이거 지금 일독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일독도 안 되는 걸 3당 국회의원들이 합의한다? 전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그것은 국민의 힘으로 거부된다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월드컵이 가령 5년에 한 번 열린다고 쳐요. 지금 이번 월드컵은 도저히 우승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5년 후에 열릴 월드컵을 3년 후에 앞당겨서 하자 하는 그런 정략적인 발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서 끝내고 그다음부터는 분권형으로 가자는 건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러면 굳이 3년을 줄이느냐. 이걸 5년으로 줄인 다음에 분권형으로 갈 경우는 현재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개헌안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왜? 분권형으로 간 다음부터 내각은 언제든지 불신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5년 임기를 보장하고 내각제로 가도 별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그러면 약속은 저는 지키고 지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87년 개헌특위가 구성된 이후에 정말 몇십 년 만에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구성된 것입니다. 일단 새 정부가 출범하면 어쨌거나 여소야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소야대를 갖다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뭐 소연정, 대연정 이런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연정을 해야 되고 협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매개고리가 개헌의 완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갖다가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연정과 협치를 해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협상고리이고 또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을 또 예, 듣겠습니다. 좀 짧게 말씀드리죠. 그 국민의 뜻을 물어봤느냐 이런 얘기, 국민들이 모르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죠. 이번에 개헌특위도 몇 달에 걸쳐 됐지만 이미 18대, 19대 때 계속 국회의장의 어떤 자문기구 형태로 해서 개헌 문제를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해왔고, 국민이라고 하는 게 평범한 국민들한테는 나중에 국민투표를 통해서도 여쭤보지만 그 전에 지금 각계에 있는 여러분들의 국민들의 의견을 다 그동안에 수렴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10년 가까이 해온 것이다. 국민들의 뜻을 여쭤봐 온 것이다. 특히 이번에 개헌특위, 저도 특위위원입니다만은 몇 달에 걸쳐서 시민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가 정말로 다양한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갖는 그런 시민단체들 전부 다 참여하셔서 의견을 내도록 했고, 그렇게 해서 모아진 안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1당을 배제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3당에서 개헌안을 내놓고 더불어민주당 안도 좀 내달라.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하자. 그런데 아예 내놓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이런 거죠. 그리고 네. 지금 지켜질 거다 이 말을 앞서 우리 황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객관적으로 상황을 봐도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도 다 된 것처럼 되고 나면은 청산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청산의 드라이브가 임기 초에 막 걸린 상황 속에서 다시 거기서 개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겠는가? 그때도 똑같이 또 지방선거 다 임박해가지고 시간이 없다. 이거 선거구제하고 같이 논의해야 된다. 뭐하고 같이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무산될 것이 너무나 뻔히 보인다. 근데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 이거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적폐의 교체, 친박에서 친문으로 패권의 교체일 뿐이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 네. 예. 그럼 뭐 제가 조금씩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맨 처음 첫 번째 라운드는 그래도 맞습니다. 마지막에 짧게 기회 주겠다고 해서 네, 제가 답드리고 또 다른 얘기 듣겠습니다. 짧게만 반응했는데 이제 일문일답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자, 우선 지난번에 국회 선진화법 정말 동물국회 만들겠다고 해서 아마 19대 국회에서 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제 사실 여야 간에 합의했고, 그 법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최고의 완성된 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 들어가서 실제로 그 법을 갖고 국회를 갖다 운영하다 보니까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 이거는 나라를 개혁 정부가 잡든 보수 정부가 잡든 나라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단 10m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1년 내내 비타협적인 그 법안들 몇 개 갖고 서로 주고받고 나서 1년 농사 다 졌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등등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과제, 또 과거로부터 누적된 과제 있지 않습니까? 경제민주화랄지 노동민주화랄지, 또 우리 공간이 갖고 있는 특성, 한반도의 어떤 북핵 문제랄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국회 선진화법은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국민적 논의 속에서 진행된 법도 이렇게 지금 보니까 허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헌법에 대해서 언제 몇 번을 공청을 갖다가 그들끼리의 공청을 했지, 국민이 참여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또 어떤 이런 TV를 통해서 국민들이 함께하는 토론회가 진행됐습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조문을 갖고 진짜 우리 그 독해 갖다 해봤습니까? 국회에서? 솔직히 의총에서 독해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직 안 했잖아요. 그 정도도. 그 정도도 진행 안 되는데 국가의 큰 설계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자, 6개월에 허점이 발견돼요. 9개월에 또 허점이 발견돼. 수십만 허점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 연휴 동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것은 국민적 합의로 진행하자 이런 뜻입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기 입장을 내놓지 말아라. 그게 가이드라인이 되고 지침이 되어서 소속당 의원들의 발언의 자유를 제약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구체적으로 내놓은 사람이 문재인 후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우리 정용기 교수 말씀하셨지만 국회 개헌특위가 있는데 민주당의 개헌특위 위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개헌 논자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문재인 대표의 그 지침이 내려온 뒤로 침묵을 하나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당은 쉽게 안이 합의가 됐는데 민주당이 안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화면에 우리 문재인 대표 후보께서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거다. 국회의원들께 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헌법에 대한 저는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를 헌법을 고치려면 1차적으로 국회에서 결정을 해라. 그런 다음에 국민들에게 물어라. 이 두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고 국민 주권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국회에서 논의가 부족하냐? 얼마를 해야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우리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고 그래서 개헌안이 한 10여 개의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져서 공청회 그리고 여론조사하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진 최소한의 그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그러잖아요. 꼭 필요한 것만 좀 해내자 해가지고 아까 독해 말씀하셨는데 저희 당 같은 경우 독해를 다 했습니다. 아마 다른 당은 어떤지 모르겠고 다른 당도 저는 다 나눠줘서 다 겁니다. 독해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때 이 개헌안을 국회 그 안에 통과시키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만약에 어렵다면 국회에서의 개헌안 의결만큼은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 변경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우리는 또 다른 비극을 번연히 보면서 그것을 어떤 정권 교체라는 그 목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소중한 국가적인 과제를 이것도 제가 짧게 그런 것 같아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째는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고 아까 우리 두 분 의원님은 저랑 우리 대기실에서 얘기할 때 참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자유스러운 당이다. 기존의 어떤 보수 정당 같으면 누가 한 명이 앞서가면 거기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당인데 정말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상대적으로 한 명이 앞서가는데도 저렇게 자유롭게 뭐 상대 진영에 서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서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때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장점도 보아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고맙게 생각했어요. 문재인 후보가 자기 어떤 개헌안을 갖다 입장을 발표했다고 해서 다른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문제에 관해서 침묵하고 동의한다. 저는 이 당의 문화에서는 절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헌 의총을 열어서 우리 당의 당론으로 이것을 갖다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마무리하자 하는 얘기를 정한 거고요. 지금 정말 개헌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무리하게 가지 마세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발의는 해. 발의했는데 3분의 1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그러면 20몇 년 만에 구성된 개헌특위가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물 건너가는 겁니다. 진짜 진정한 개헌론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각 당에서 일독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도와 각 신문에, 인터넷 언론에, 방송에 제목 한 줄 나온 적 있습니까? 기본권은 무엇 뭐 합의했다. 보도 한 번 된 적 있습니까? 지금 대선과 관련 보도량의 10,000분의 1도 보도가 안 됐을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점을 다 개헌할 수는 없어요 지금. 아까 아니 보도도 안 되고 국민이 모르는 개헌을 자기들만 일독을 했다고 정말 국가의 기초인데 왜 자기들만이 이번에 얘기하셨습니까? 각 분야의 국민들이 헌법은 정당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각 분야의 단체에 대해서 다 참여해서 한 것이지 의견 제시 다 하고 개헌특위 토론 다 이루어진 거지. 왜 자기들만이라고? 그들만이라는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요즘 잠깐 듣고 홍철호 의원님의 얘기도 잠깐 들을까요? 이제 그 개헌의 지금 말씀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야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권력 구조를 얘기하고 있었고요. 제가 질문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민 의원님. 지금 20대 국회가 아직 3년 이상 남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19대 국회 때 박근혜 정부가 있었는데요. 그때 아까 선진화법 가지고서 예를 드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과 함께 욕먹을 법안들은 야당이 정말 잘 협조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을 한다든지 김영란법을 한다든지 담배값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 여타한 것들은 정말 합의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로 들어가서 노동사업법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산업발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애를 먹이고 하나도 안 되다시피 하고 넘어왔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3년 반 남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 치고 그랬을 때 이 선진화법 하에서 선진화법조차도 합의가 안 되면 안 되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네. 대통령으로서의 전국 운영을 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 건지 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제가 그 당시에 양당의 후보가 복지 확대하고 경제 민주화 중요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양당의 후보가 합의했다고 그런 공약을 내걸었다고 하는 것은 큰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대선이 끝난 다음에 우리 쪽은 패자 입장에 서 있었지만 자, 양당의 공통 공약은 이행을 하자. 경제 민주화 관련된 공약, 복지 확대에 관련된 공약.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우리 당론은 확정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동의해갖고 63개 법안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 4개월, 5개월 동안 상당한 성과가 있었죠. 그러나 어느 날 7월 3일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경제 민주화는 끝났다. 경제 활성화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사실은 여야 간의 어떤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위한 합의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새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혁 연정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국민 다수의 지지를 포괄하고 또 마지막에는 협치할 수 있는 것은 협치 또 타협할 수 있는 것은 타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정치권에서 3당의 개헌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당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분권형 대통령제도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1년 내에 어떤 성과를 거두고 사회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줘야 한다. 그래야지만 연정이든 협치든 사회적 대타협이든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당의 개헌 요청에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동의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저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그렇게 가능하다 한다면 다음 지방선거가 이제 포인트라고 됐단 말이죠. 그 사이에 그럼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좀 전 개헌 특위를 우선 지금 6개월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헌 특위를 이제 6개월 정도를 더 연장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2차 개헌 특위를 통해서 정말 국민적인 동의의 과정을 갖다 밟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우선 국회 내에서 지금 3당 간의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지만 요거 플러스 뭐 지방 분권이랄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어떤 그 중요한 사회적 진전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요것들 갖다 포함시켜서 2018년 6월 지방선거면은 아마 그 2월 달쯤에는 이제 개헌안을 갖다 국회에서 합의한 형태로 발의하고 6월 국민투표에서 단일화해 갖고 국민적인 동의를 묻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로 우리 당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개헌특위 안에서 사실상의 개헌특위에 참여한 의원 또 외부의 자문기구 이런 데서도 뜻이 모아진 겁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 기본권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이 합의가 발생됐어요. 이 개헌특위를 6개월을 굳이 더 연장하지 않아도 사실 개헌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돼 있는 부분이다라는 이런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개혁 연정을 말씀하셨는데 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인 개헌을 안 해놓고 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선의로 내 권력 좀 나눠서 같이 하자라고 하는 이거는 역대 보니까 다 실패했다는 거죠. 대연정이라고 무슨 DJP 연대도 어떤 면에서는 연정했어요. 그게 바로 대연정이죠. 서로 이념이다. 그런 것도 실패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제안했던 것도 안 돼 있고. 이것만 마무리하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요 우선 법률학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론적으로 안 됩니다. 대통령 선거일 날 지금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를 갖다가 개정하는 헌법안을 동시에 상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국회에서 300명이 찬성했어도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을 경우 현재의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로 가고 가결되었을 때는 개헌안의 권한과 임기로 간다. 이런 선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선거는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가 무엇인지 알고 물론 후보는 정해져 있지만 그래야 선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당학자나 선거 관련 학자나 법률학자한테 물어보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문제만 가지고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내용이 저희가 준비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개헌 문제는 이 정도로 준비가 된 걸로 하고요. 이제 5월 9일입니다. 물론 이날 어떻게 보면 개헌론을 같이 하느냐라는 문제는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뭐 현재 51일 앞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이 끝까지 유지가 될지 또 물밑에서 꿈틀대는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역전극을 펼쳐낼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를 2017년 5월 9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각 당마다 이제 경선이 한창입니다. 어떤 후보를 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유한국당 먼저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이제 1차 경선이 결과가 나오고 네. 6명이 이제 추려졌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 밖에서 가장 많이 이제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결국 이 친박의 동무대가 되는 것 아니냐. 네. 친박이 다시 한번 또 집권하느냐. 뭐 당내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뭐 친박 지금 6분으로 추려졌는데 네. 친박 성향을 갖는 분들이 뭐 꽤 많이 6분 안에 포함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4분으로 다시 압축이 됩니다. 내일 결과를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친박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어떤 말씀을 하셨던 분도 지금 6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진행이 되는 거를 봐야죠. 다만 저희 당 지도부는 그동안에 탄핵과 관련해서도 결과 승복을 말씀드렸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일이 전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정책 중에 방향이 옳았던 것 정말 많이 있지만 또 그리고 성과를 낸 부분도 있지만 정치 문화라는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패권, 패거리 이런 차원 정치 이런 것들은 정치 발전 차원에서 정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도로 친박당으로 돌아가는 이런 저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도 그런 뜻을 표현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되든 그 사람을 뽑아놓고 후보님 또 당선시켜서 대통령님하고 줄 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개헌을 이뤄내는 그래서 개헌을 통한 연대를 그래서 실제 연정과 협치를 통해서 국민들께 생산적인 정치를 하는 이런 것들을 선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후보는 후보들을 선출하지만 그런 노력을 같이 투트랙으로 병행하려고 하는 이런 선거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홍준표 후보나 김진태 후보가 앞서는데 정말 소수파의 대통령 후보를 자임하는 분들이 1, 2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그런 뭐 개헌이나 연정 이런 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 정말 잘 되기 바라요. 보수 정당이 누구의 책임이었든 이렇게 피폐해지면 다음 대통령이 새로운 정치 같다 할 수가 없습니다. 협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포용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과정을 통해서 보수 정당이 정말 훌륭한 후보를 만들고 좀 외연을 넓히는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2012년대 우리 홍준표 후보랑 제가 선거에서 경쟁을 해본 바 여러 가지 많이 느끼는데 뭐 이런 식의 문화가 지금 어떤 선거 문화의 지배적인 언어가 돼갖고는 안 되지 않냐. 뭐 사람을 보고 얘, 걔, 뭐 이런 거. 사람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는 후보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네. 자기 말의 어떤 책임성, 저랑 2012년도에 알고 선거 있습니다. 지고 난 다음에 1시간도 안 돼서 트위터로 정계 은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편집을 해서 이제 공직생활 마감하고 국민들한테 한 개인으로 돌아가서 봉사하는 삶 살겠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자기 말에 대해서는 신뢰성 가진 분, 그런 분들이 좀 정치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뭐 제가 할 말은 많지만, 하여간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좀 그 새누리당의 어떤 정치 문화가 새롭게 태어나고 외연을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연대와 관련해서는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 홍 지사는 뭐 지금까지는 어쨌건 본인이 저희 당의 후보가 되면 그런 선거 연대, 개헌을 포함한 이런 연대에 본인도 동의하고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언어 표현과 관련해서 그 말 바꾼 부분은
제가 뭐 과거 DJ 얘기까지 하고 다시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뭐 그건 사람이 살면서 본의 아니게 제가 할 수 있는 건데 표현 문제 관련해서는 저도 때로는 조금 안타까울 때도 있는데 저분이 이러는 것 같습니다. 대란대치 말씀하시잖아요. 대란대치라는 말의 해석을 그러니까 홍준표 버전으로 네. 해석해서 그렇게 계산된 전략적인 어떤 언행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분은 특유의 메시지 전달을 위한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본인이 어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스스로 선택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조만간 지금 현재 비호감도가 80%인데 갤럽 조사에서 조만간 90%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그래서 윤 의원님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여기 다시 논쟁할 수는 없는데 그런 논리라면 개헌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해야 되지 않는가. 홍 의원님 뭐 잠깐 얘기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어쩌다가 이 보수가 새누리당에서 이제 바른정당과 또 새누리가 어쩔 수 없이 또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자유한국당 이렇게 됐는데 참 자괴감이 듭니다. 이 연정이라도 하고 단일화라도 하고 뭐 개헌을 고리로라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꼭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만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그건 아닌데요. 개헌 문제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저 보수가 살기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잘못된 권력 구조를 좀 바꿔보자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 살림살이가 워낙 이렇게 지금 큰 집 작은 집으로 막 나눠져 있고 또 그 안에서도 또 지금 또 문제를 또 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데 좀 답답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선거 준비는 이제 저희 바른정당에서는 그렇습니다. 딱 두 분인데요. 유승민하고 나경필 두 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으로 빚어진 이 문제가 지금 우리 바른정당에는 아주 양쪽 꼽사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저희 당의 입장이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탄핵할 때만 해도 국민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안 했으면은 같이 함께 안 했으면 못했거든요. 탄핵 소추 자체를. 그런데 그땐 참 잘했다 하고 20% 가까이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그건 그거고 이제 대구 경북 분들 특히 그분들은 이제 아니 어떻게 보수가 찢어지냐 이런 야단을 치고 계시고 당연히 표 안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찬성할 때 저희에게 응원을 해주셨던 분들은 이번엔 정권 교체야. 미안하지만 바른정당에 지금 표를 줄 그럴 저기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정말 어려운 입장에 저희가 처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예선전이 이제 4강으로다가 이제 후보들이 나오면은 저희 바른정당 후보가 확정이 되면 이제 국민들도 그 중간에 계신 분들 지금 8% 여론조사 응답률인데요. 그 나머지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응답을 하기 시작하면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열심히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좀 예. 이번에 개헌을 못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건 국가적 불행이 5년마다 되풀이되는 그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개헌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게 사실상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의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의 논의를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로 결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전에 문재인 후보가 내렸던 판단이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의원총회에서 그대로 추인한 거예요. 만약에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이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의 문제인데 후보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5월 9일은 설사 못한다 하더라도 각 당의 경선이 끝나기 전이어야 됩니다. 끝나고 나면 또 달라져요. 끝나기 전에 적어도 뭐 국회에서는 어느 시점에 국회에서 의결하기로 한다. 그다음 국민투표는 지금 현재 이제 국회에서 되면은 30일 이내 한 달 이내 하게 되기 때문에 자동적인 이제 절차입니다. 요 날짜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로드맵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서 후보들이 만나서 합의에 이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각 당의 후보들이 결정이 돼버리고 대선을 치르게 되면은 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또 로드맵 제시했다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약속 지키기 어려울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문재인 후보는 설사 지키고 싶어도 그 상황이 나라가 처한 상황이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개헌 문제를 논의할 정도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설사 문재인 대표가 그런 의지가 있어도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대중도 노무현도 박근혜도 대통령 공약에 개헌을 내걸었지만 안 지켰고 못 알겠습니다.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진정성을 보낸 길은 만약 5월 9일 날 못한다면 그 전에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합의하는 그런 원탁회랄까 후보들 간의 대화를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얘기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개헌 얘기는 아까 나왔던 얘기와 같은 얘기였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경선의 가장 큰 화두는 연정이었습니다. 연정 가지고 상당히 많은 후보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그만큼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뭐 아까 나온 것처럼 시스템이 되지 않은 연정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고요. 안에서 좀 어떤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있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 TV 토론을 이제 유심히 한번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포괄의 범위, 그래서 대연정이냐 소연정이냐 이거보다도 얘기하다 보면 이제 공통분모가 연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혁 프로그램에 동의가 돼야 하는 겁니다. 어떤 수준의 개혁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5년 동안 우리가 시장개혁은 어떻게 하고 재벌개혁은 어떻게 하고 노동개혁은 어떻게 하고 복지국가는 지금 중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지방선거까지 1년 남았는데 요 시기까지는 요만큼.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2년 남았는데 요 시기까지는 이만큼. 이렇게 해나가자 하는 합의가 되어야지만 실제로 연정이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에 동의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개혁 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3층 집을 얘기하는데 1층의 개혁 연정을 갖다가 세우고 이 개혁 내용이 개혁 내용이 실현되면서 국민적인 어떤 지지를 쌓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 위에 사회적 대타협, 우리 자유한국당이랄지 혹은 경영자단체 또 노동자단체 이런 사회적 대타협까지 끌어내는 이런 3층 집을 지어야지만 실제로 짧은 시기에 어떤 개혁 프로그램이 이행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황교안 의원님이 첫째도 개헌, 둘째도 개헌, 셋째도 개헌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한 걸 개헌이라고 해서 확약을 하라고 하니까 네. 저는 뭐 필요하다면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어느 분이 되시든지 그렇게 다른 당에 미도한다고 한다면 개헌 특위는 다른 당의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연쇄 그 라운드 테이블 만들어서 우리 개헌 특위는 한 번 더 연정을 하고 반드시 개헌은 시대의 과제니까 지방선거 그때까지 하자 하는 합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국민의당도 간단히 경선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는 지금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의 이제 3자 구도로 경선에서 4월 4일 날 최종 결정됩니다. 3월 25일에 광주 전남의 첫 경선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지금 현재 이제 안철수 후보가 조금 우세한 걸로 보고 있지만 거기서 다른 어떤 이변의 결과가 나타난다면 손학규 후보나 박주선 후보가 1위로 치솟고 올라온다면 예측 불허의 흥미진진한 그런 당내 경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당내 경선의 이제 쟁점의 하나가 연정의 문제하고 개헌의 문제입니다. 이걸 고리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좀 소극적이나 좀 부정적인 반면에 손학규, 박주선 후보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승산도 없을 뿐더러 이것은 시대적인 대의명분을 우리가 망각하는 거다. 이런 반론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분과 함께 열띤 토론을 이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